자, 3월 26일 화요일이고요. 17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화요부. 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깔고 가요. 누가 들으면 뭐 한 1년 됐어요? 저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몰라요. 내가 진짜 더 오랜만에 나왔어. 자, 더 오랜만에 나와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일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신 김에 제가 그 얘기부터 할게요. 뭐죠? 김수빈 1, 황덕원 0. 예. 어제 FC 온라인 하셨죠? 저랑 덕현이랑 어제 이제 FC 온라인 퇴사빵을 해가지고요. 퇴사빵? 그러니까 저랑 덕현이랑 둘이 해서 형이 이기면 뭐 제가 이기면 덕현이가 이스타TV 퇴사.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덕현이한테 지면 저는 이제 재입사를 재입사. 걸고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2대 0으로 3번 2선 승제에서. 근데 저도 봤어요. 어제 네. 우리 오프라인 멤버십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집에 와서 뻗다가 중간에 깬 거예요. 네. 깨서 봤는데 둘 다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공정하게 전반은 수빈이 형 방송으로 보고 후반은 덕현이 형 방송으로 봤는데 수빈이 형이 깔끔하게 이겼어요. 몇 세트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겼어. 그래서 그때 웃긴 게 제가 이제 졌어요. 2판을 졌거든요. 그 퇴사빵 3판 2선으로. 근데 딱 2판 지니까 갑자기 그 시청자분들한테 돈의빵이 걸리는 거야. 별풍선 1000개. 그러니까 10만 원. 갑자기 그때부터 제가 귀신같이 3연승을 아니 그래서 진짜 그 뒤에는 나는 황덕현 퇴사만 시켰고 돈은 황덕현이 다 벌었어. 돈미세였어. 아니 제가 어제 알았어요. 저는 뭐가 걸려야 이 역시. 내 안에 내재된 그게 나오더라고. 신선은 안 된다. 무조건 네. 뭔가 걸려 있어야 한다. 네. 예.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내기가 그러니까 형체를 알 수 없는 내기에서 제가 지고 실제로 형체 이게 실체 있는 거죠. 저랑 내기 했잖아요. 이제 퇴사빵 해가지고 졌잖아요. 근데 바로 하기로 한 건 아니지, 퇴사를. 그쵸. 바로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진짜 성형이 그래. 성형이 진짜 여러분들 해안이 있습니다. 진짜 이분이 오래 사신 분이어가지고 진짜 오래 사신 분. 연륜이 괜히 어디 가지 않았다. 왜냐면 계약서에는 날짜가 꼭 나와야 되거든. 날짜가 없으면 내가 언제든 하면 되잖아. 그렇죠. 제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저는 그냥 통으로 그냥 올려두거든요. 형 채널 제가- 김수빈, 이름 네. 김수빈. 제가 진짜 김수빈 오늘 가서 컸어요. 보겠습니다. 아니, 김수빈이야. 바꿨어요? 채널 김수빈으로 바꿨어요. 아, 네. 그래요? 둘이 채널 이름인 수빈이 형은 김수빈, 덕현이 형은 황덕현. 황덕현 TV예요, 세 글자. 황덕현이에요. 그냥 황덕현이야. 황덕현. 네. 저도 김수빈, 그냥 김수빈 황덕현. 해놨어요. 네. 근데 라이브 보셔도 어차피 그게 이제 시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더럽게 치사되잖아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아니 뭐 제가 언젠가는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그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지. 네. 하지만 저는 어저께 뭐 내기고 자시고 이 굉장히 달달하게 수긍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수빈이 형 어쨌든 이제 퇴사하고 딱 일주일이거든요. 네. 정확히는 이제 신분상으로는 그쵸. 이제 20 며칠이야, 26일이 지났지만 지난주 고별 방송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뭐 그 사이에 좀 일 들어온거나 그런 건 있어요. 일 들어온 거는 몇 개 있는데 아직 이게 뭐 일정이랑 이런 건 아직은 조정하고 있어가지고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직은 스포츠 쪽은 없어요. 스포츠 쪽은 없고. 게임 쪽. 게임 쪽으로? 쪽인데 저도 제안을 받고서 퇴사하기 잘했다. 야 원샷 잡지 마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할 때 원샷 아니, 잡지 마. 우리 직원한테 네가 뭔데? 안돼. 우리 직원한테 네가 뭔데 지시를 해? 제국 씨 예, 제국 씨. 야, 반말하면은 네가 뭔데? 못한 거 네가 뭔데? 옛날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정이에요, 원정. 원정이에요? 원정이에요. 저 방콕 원정이구나. 예, 아무튼 조심해주세요. 예. 아무튼 그렇고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퇴사 오피셜 방송 이후에 제가 개인 방송 계속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 하려고 퇴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그건 진짜 아닙니다. 본업은 무조건 캐스터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스포츠 중계, 게임 중계가 주말에만 몰려 있어서 주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뭐 여자친구 일 도와주고 집안일 하고 시간 좀 남을 때 좀 개인 방송하고 있고 오늘도 히프 끝나고 우리 축구 채널 이스타TV 라이브 있잖아요. 그 전에 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전에 네. 끝나고 거의 바로네요. 저녁에. 동시간대는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동시간대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덕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 없어요. 덕현이 형은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주원이 형 술방 갈 때 너랑 나랑 셋이 다 켰잖아. 그러니까 그건 예고되지 그죠.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이 맞아, 맞아. 아니었어. 그래. 그렇지. 덕현이 형은 그 다음에 그거 털고 갔어. 나 몰랐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뭐 이제 어차피 뭐 남의 회사인데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남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남에서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거든요. 님들의 방송. 님들의 방송. 네. 좋다. 예, 그럼 수빈님 오늘 네. 뭐 하시나요? 게임 방송.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인 방송에서 하는데
FC 24 할 거거든요. 네. 무드릭, 안토니, 하베르츠, 히샬리송 다 영입해가지고 한번 이거 할 겁니다. 약간 그 제 거 카피 아닙니까? 왜 되게 그거 싫어요. 원래 제가 FM에서 사황 살리기 해가지고 아, 하고 그래요? 있었던 콘텐츠인데. 아 미안해요. 제가 그쪽 거 채널 안 봐요. 채널이 아니라 네. 님 회사에 있을 때 여기서 언급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튼 안 봤어요. 미안해요. 예. 어쨌든 뭐 이제 또 서운하실 이제 수 있겠군. 님이니까 먹고 살려면 또 그럴 수 이 있죠. 정도는 수빈님이시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또 이제 저희 회사 히드북 방송이니까 개인 채널 홍보는 예. 네,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사면 돼. 아까 말했잖아. 그렇지. 근데 아니 형철이 내돈 내산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안 됩니까? 아니, 너는 우리가 돈을 주잖아. 너는 이미 우리가 돈을 줘요. 우리가 님을 내돈내산한 거예요. 이제 프리랜서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뭐 제 일주일을 네. 그랬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청이 형이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좀 청이 형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그 손준호 선수랑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대화했는지 보니까 네. 작년 5월 12일 날 손준호 선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그날이 손준호 선수 생일이었고 네. 그 제가 소튼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길래 뭐 통화하면서 이제 곧 한국 오면 보십시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사실 이제 그날 이제 구금이 됐죠. 맞아요. 네, 그날 구금이 돼서 지금 보니까 손준호 선수가 이제 그 카톡을 탈퇴를 했고 네. 어쨌든 10개월 만에 어제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네. 10개월 만에 손준호 선수가 집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뭐, 다른 채널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외교부에서도 손준호 선수의 재판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 곧 브리핑을 하겠다고 축구협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고 네. 제가 취재한 거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가치 판단이라던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친한 친구가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중국 진안, 그러니까 산동반도에 연고지 있는 도시 산동 개주인가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산동 사이산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 진안? 진안. 한자로는 제남인데 네. 거기에서 기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아냐? 손준호 선수 손준호 선수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 왜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풀려난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 확실히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그 친구가 이제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일 오늘까지도 중국 축구협회 비리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몇 개 났다. 그래서 손준호 건은 이전에 처리됐을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곧 알려주겠지만 아마 며칠 내로 정확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준호와 같은 팀이었던 어떻게 보면 보도로는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했던 김경도, 중국 명문은 진징다오는 여전히 구금 중이고 리티에 전 대표팀 감독도 구금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좀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축구회장인 천시위안이라는 분이 전 축구회장이었는데 1심이 나왔어요. 판결이. 네. 무기징역에 개인 전재산 몰수, 평생 정치 권리 박탈. 엄청 세게 나오네. 네.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상하이 상강 그 회장이었었어요. 네네네. 상하이 상강 구단이었고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중국 축구협회 회장, 그러니까 주석이었어요. 네. 이게 나왔는데 이분의 혐의는 150억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150억.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빼앗고 평생 구금하는 동시에 아시겠지만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게 당원이잖아요. 네. 정치 권리 박탈.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인 인상도 정계는 아예 끝나는 안 거죠. 가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18일 축구협회 부회장이었던 왕덩펑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징역 17년에
벌금 9억 3천만 원. 이게 받았어요. 보니까 500만 위안. 네, 500만 위안.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한 6, 7건이 네네네. 이 일주일 사이에 있었대요. 오늘도 판결이 많이 났고.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도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들이 하려고 했던 몸통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전에 끝났을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도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분이 본 거죠. 그리고 리티에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예. 그 전 감독. 전 감독. 네. 이분은 그 우한의 감독할 때 팀한테 내가 높은 데 가면 잘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예. 이런 혐의로 지난 8월에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마 그래서 이제 리티의 판결도 꼭 나올 것이다. 그럼 이제 일단락이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예. 어쨌든 손준호의 일도 끝난 것 같다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고 어쨌든 추측을 해볼 그렇죠. 건데 이런 정황에 의해서 손준호 선수도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맞아요. 정도네요. 어쨌든 일단락이 됐다. 그러면 손준호가 K리그로 네.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슈와 상관이 전혀 없으면 예. 네. 당연히 가능하다.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보면 될 것이다. 네. 잠시만요. 뭐 채팅창에 뭐 네. 30분 전에 기사 올라왔다고 제가 해서 지금 그거 예. 보고 있는데 스포츠조선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온 게 예. 승부 조작 관련해서 이제 최종 무혐의가 예.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기사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혹시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고 하면 또 청영이 뭐 이제 네, 취재 제가 기관에서 드릴게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 기준으로 예. 한 거고. 조금 더 이제 후속적으로 뭐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저희가 또 다뤄드리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프닝 토크에 우리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한번 덧붙여 봤고요. 자, 이제 본 코너 하나씩 들어가죠. 한 이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코파 아메리카 2024 조편성이 완료가 돼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진짜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볼 게 많아요. 축제죠. 그래. 도 있고 파리 올림픽도 있고. 올림픽 있고 코파 아메리카 있고. 예. 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미국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남미 10개국에다 이제 북중미 6개국까지 더해가지고 총 16개 팀 참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편성 최종 확정이 됐고요. 6월 20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데 조편성 규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조에 남미 국가만 다 이제 네 국가만 배정하지 않고 3개국 이상의 북중미 국가가 한 조에 편성되지 않게 또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제 지금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인가요, 이쪽? 예. 이게 좌우 반전이 돼 있어가지고. 먼저 오시니까 힘들죠? 네, 형철이 밑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조편성이랑 코파 아메리카 2024년에 개최되는 거 보면서 약간 그 느낌 받았던 게 뭐 프레 월드컵이라고 했었던 컴패더 느낌이 살짝 나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렇죠. 대륙끼리 좀 섞여 있다라는 예. 느낌. 아무래도 이제 북중미와 남미가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대륙 국가들끼리 좀 섞여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맞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컴패더레이션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코파 아메리카가 사실 그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게스트. 아, 맞아요. 예전에 일본도 코파 그치. 아메리카 한번 나갔었고 카타르도 갔었죠. 네, 카타르도 나갔었고. 와, 저 그 어렸을 때 일본 갔었잖아요.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나라가 그거 가면 안 되나? 이 생각했었거든. 되게 좋은 기회일 텐데 남미 예. 팀도 많이 만나보고. 자, 그래서 조편성 저희가 좀 나와 있는데 조편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랑 뭐 당연히 멘틀이랑 이런 거는 추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딱 조편성만 봤을 때는 죽음의 조 뽑으신다면 어디가 좀 될 것 같으세요? 근데 A조가 좀 빡세지 않나요? 아르헨, 페루, 칠레, 캐나다면? 멤버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저는 남미도 그렇고 북중미도 그렇고 북중미도 합류한 국가들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예. 다들 선수들이 면면이 워낙에 좋아서 그리고 이런데도 조가 4개 조밖에 없어요. 밀도가 상당한 저 이번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D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브라질을 1강이라고 친다면 콜파코 저 이제 3국 간의 접전. 저는 맞아. D조가 진짜 죽음의 조라고 생각해요. 저도. 게다가 최근에 브라질 안 좋잖아. 사실 저는 이제 약간 D조를 고르고 싶은데 근데 예상한 이유가 좀 달라요. 브라질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쵸. 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을 거라고 봐서 D조가 죽음의 조다. 확 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뭐 2, 3, 4끼리 대결인데 그게 아니면은 1위가 좀 애매해? 그러면 진짜 죽음의 조 되는 거지. 근데 또 저 B조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가 지금 4개라서 우리가 뭐 뭐라고 섣불리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여기도 야 이 정도 좀 우리 좀 해볼만한데? 근데 이런 조가 보통 진짜 죽음의 조거든. 서로가 아싸 뭐 토너먼트 하고 죽을 수 있지, 야 진짜. 최소 토너먼트 네. 그거잖아요. 멕시코랑 비기고 그래 나머지 두 팀 잡으면 뭐 2승 1무 진출 요 느낌이니까. 우리 이미 8강인데 약간 D조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콜롬비아, 브라질이랑 무승부하고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잡겠다. 파라과이, 콜코 잡고 브라질 비기겠다. 그럼 브라질 3무. 약간 이제 이런 네, 느낌이 맞아요, 날 수도 맞아요. 있는 거지. 근데 브라질 요즘에 진짜 안 좋았어서 저도 아유. 흐름이 너무 안 좋죠. 물론 이번에 잉글랜드 잡긴 맞아요. 했는데 잡긴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실 월드컵 때도 사실 우리가 알았던 브라질의 기대치에 비하면 아쉬웠죠. 맞아요. 코파 아메리카는 준우승으로 끝났어요. 물론 네. 우승은 아니었지만 결승에 갔기 때문에 그 성과를 누구도 나무랄 수 없겠지만 월드컵부터 계속 기대 이하의 성적이 저는 쭉 이어지고 있는 게 브라질이라서. 그리고 코파 때는 이제 또 리오넬 메시를 필두로 한 아, 아르헨티나가 예. 우승을 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결승 갔고, 그리고 그 경기 잘했거든요. 브라질도 네이마르 진짜 잘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어쩌면 우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르헨이 이제 메이저 2연패를 차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보다 확실히 이제 전력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축구 본 시기 어쨌든 청형보다 이제 좀 뒤쪽이니까. 그쵸. 근데 청형은 되게 옛날부터 보셨잖아요. 매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보긴 했습니다. 아니 덕현이가 고급지다니까. 그러니까. 좋아, 아니, 좋아. 자꾸 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 추맨 화법이 좀 나오네. 예. 제가 추맨이었으면 욕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청형은 어쨌든 예전 그 삼바 전성기 때 브라질을 보셨잖아요. 뭐 02년도라고 해봤자 저 막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제 이런데 근데 그때 비하면 엔트리적인 면면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낮아진 게 체감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어렸을 때는 브라질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브라질은 무조건 세계 최강이었어. 세계 최강. 당연히 브라질이 우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승을 못해도 사람들은 브라질 당연히 우승하는 거 아니야? 브라질 선수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94년도 사실 제가 90년부터 월드컵 봤는데 야. 90년부터 월드컵 봤는데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이탈리아 야. 월드컵 봤는데 90도 그렇고 94도 그렇고 94년에 우승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정말 제일 재미없는 브라질이었는데도 몇 장면은 정말 뇌리에서 안 떠쳐질 정도로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때 호마리우 베베토. 호마리우 베베토 네. 막 둥가 이런 시절이었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자 94 우승했죠. 예. 98 결승 갔습니다. 그쵸, 우승했죠. 그리고 02 우승했어요. 이러면 그 월드컵만 3번을 했는데 거기서 우승 2번 하고 준우승 1번 한다? 그럼 뭐 당대회는 이미 그러니까 제 유년 시절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는 브라질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니고 브라질은 나오면 진짜 무섭다. 예. 그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서 축구 잘하면 호나우두였고 맞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축구 게임들에서도 브라질은 굉장히 강한 국가로 이제 묘사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임팩트와 비교해봤을 때 아니, 어쨌든 우리도 02년도에 이제 브라질 우승한 걸 봤으니까 근데 그 이후를 보면은 확실히 지금 멤버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아 옛날에 브라질의 그런 명성은 좀 사라진 지 오래다. 어찌 됐건 마지막 우승이 2002년 월드컵이니까 맞아요. 뭐 22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오래됐구나. 엄청 연도로 오래됐지. 치면 지금 진짜. 24년이니까. 오래됐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네이마르의 이 십자인대 부상. 맞아요. 어쨌든 그래. 그 선수의 어떤 이 대표팀에서의 그 존재감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지주로서의 역할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이마르가 그냥 장기 부상 때문에 만약에 뭐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엔트리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핏이 완전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웬만해서 못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네이마르의 그런 부상, 장기 부상, 브라질에게는 이것 또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채팅창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테크모 월드컵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게임인데 거기서 브라질이 기술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기술이 다 두 개인데 브라질은 브라질 세 세 개야. 개야. 엄청난 컵으로 그 싱가 하나 있고 바나나킥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리블 하는 그 막 무지개 나오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3개였고 그래서 세 번째 판에 브라질 혹은 콜롬비아 만나면 개땡큐. 그리고 콜롬비아도 그때 많이 했어요. 그 고수들은 똑같았어. 콜롬비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죠. 파워테크 하나만 있지 않았나요? 파워태클 말고 그 이제 아닌가? 그 관역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 유도판처럼 맞아, 들어가는 맞아, 맞아, 태클이랑 맞아. 아 그게 파워테클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무지개 막 하는 그거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쌉고수였죠. 그렇지, 그렇지. 네.
자, 브라질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 여기서 이제 조별리그 경기 중에서 한 경기 딱 이 매치업이 가장 기대된다. 이 경기는 꼭 봐야 된다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거는 얽히고 설킨 게 많은 아르헨티나 칠레 아닙니까? 아니 결국 그때 코파 아메리카의 전통 매치. 네. 그때 어쨌든 메시가 우승을 못했고, 그렇죠. 그 울고 있는 메시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산체스. 네. 이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이제 좀 나다 보니까 이게 저는 국제전은 그런 것 같아요. 클럽들은 사실 그래 좀 자주 만나잖아요. 뭐 같은 리그 내에 있는 클럽들도 만나고. 예를 들면 뭐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 리그나 유럽 대항전에서도 1년마다 계속 대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사실 레알 맨시티 또 만났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예전 레알 리옹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 진짜 클래식 매치였어. 네. 근데 이제 국제 대회 같은 특히 월드컵이나 뭐 이런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코파는 좀 자주 열리긴 합니다만. 근데 올해는 괜찮아요. 왜냐면 유로랑 똑같은 주기예요. 네, 이번 대회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국제 대회에서 이렇게 뭔가 악연으로 맞물렸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 팀 팬들끼리 엄청 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르헨틸레는 뭐 여러 의미로 불꽃 튀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은 저도 되게 많이 공감돼요. 딱 들었을 때. 왜냐면 아르헨티나는 이제 코파 트로피를 품에 안고 이 대회 오잖아요. 디펜딩 챔프로서 오니까. 그때 준우승할 때랑은 아픔을 겪었을 때랑 준우승할 때랑은 완전 다르니까 다른 구도에서 만난다는 점이 좀 흥미롭고 저는 이제 다른 경기를 좀 꼽자면 C조에 미국이랑 우루과이. 저도. 네, 이 경기는요. 저는 그냥 우루과이는 일단 워낙 잘하는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미국이 개최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아시안컵도 카타르가 우승했고, 네이션스컵도 개최국이 우승했고, 코트디부아르였죠? 코트디부아르가 우승을 했고, 이번 코파 아메리카도 혹시 개최국이 우승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실 꺾을 팀이 너무 강하긴 하긴 하지만 근데 미국도 어쨌든 혹시 모르는 거니까 미국도 전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미국 대표팀을 또 봤고 네. 되게 좀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 그렇죠. 예전에 아두 이런 선수들이 안 난 말이야. 아두. 이제 찐또배기들이 나왔단 말이야. 찐또배기들. 미국도.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도 개최국이기 때문에 어떤 느끼는 메리트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그 공식 들으면 유로 우승도 혹시 독일일까? 하는 궁금함도 근데 생깁니다. 이번에 또 이제 독일 프랑스 매치에서도 비르치 시작하자마자 나게스만 잘했어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 이제 복귀했잖아요. 복귀하자마자 어시스트 기록하고. 대박.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합쳐졌잖아요. 여기가 이제 남미랑 북미가 이제 맞아요. 같이 하니까. 또 이제 이런 토너먼트나 조별리그에서 또 절대 안 떨어지는 국가 이제 멕시코잖아요. 물론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떨어졌죠. 좀 아쉽긴 네. 했지만, 근데 멕시코 이제 또 조별예선 뚫고 토너먼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어쨌든 이 국가들 사이에서는 축구 강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나라였으니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미국에서 개최하잖아요. 물론 뭐 어느 주냐에 따라서 비율 차이는 있지만 멕시코는 거의 홈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미국이랑 붙는 거 아니면 사실상 멕시코는 거의 홈 경기 하듯이 경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텍사스에서 하잖아요. 와, 그럼 그냥 맞아. 홈이지. 텍사스 옛날에 멕시코 땅이었던 데인 거 아시죠? 네.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가져갔는데 제가 예전에 샌안토니오에서 네. 멕시코 한국전을 취재 갔었어요. 2014년에. 골드컵 2014년 월드컵 그 해에 전지훈련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북중미로 전지훈련 갔는데 그때 멕시코였어요, 그냥. 샌안토니오. 근데 지금도 경기 보니까 텍사스에서 하고 애리조나에서 하고 멕시코는 다 밑에 붙여놨어. 그리고 심지어 이민자도 많고 그치, 이민자가 미국에 엄청 많으니까. 이민자도 많고 심지어 넘어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mek 홈에서 하는 기분일 것이다. 아시안컵 때 중동 국가들처럼. 네, 그 영화 골에서도 산티아고 무네스가 멕시코 이민자 출신 맞아요, 아닙니까? 멕시코 이민자 출신.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도 이제 또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축구하는 분들도 멕시코계가 엄청 많아요. 히스패닉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치. 그냥 뭐 앵글로색슨 그 밑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히스패닉이 미국 축구를 주도했다. 심지어 미국에서 크고 멕시코 국적으로 뛰는 친구들도 이제 생길 거예요. 네네네네. 미국 축구 잘하니까. 역시 이제 청형이 오래 사신 분이라 이런 거를 제가 지도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왜냐면은 좋아해서. 청이 형은 멕시코 월드컵 이런 것도 다 옛날 그 청소년 월드컵 이런 기억이 우리보다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 화면이 사실 아니야. 생방송. 훨씬 자료 화면으로 보고 뉴스로 보고 요 건데. 생방송으로 보셨으니까. 네. 그 고산지대에서 월드컵 했던 것도 형은 다 안단 말이야. 아니 요즘에는 근데 이제 부정할 수 없어. 요즘에 제가 어디 미팅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완전 그냥 최고참 라인이잖아요. 네, 위에 10%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 중에 내가 실제로 일터에 나가서 만나는 분 중에
그래서 이제는 인정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제가 그 데이비드 베컴 한국 왔을 때 그때 기자 때 취재 가서 청이 형 처음 봤거든요. 난 당연히 알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새로 황덕일입니다. 근데 명함 위청입니다. 유청입니다. 날카롭다. 다섯 글자. 그럼 누구야 그래? 뭐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뭐 이럴 수가 없잖아. 수식어가 필요 없어. 위청입니다. 유청입니다. 그리고 그때 형 풋볼리스트 풋볼리스트 계실 때죠? 팀장이었죠. 명함도 일반적인 그런 명함이 아니었어. 좀 되게 독특한 그런 명함이었는데. 아, 그래서 저 어제도 그 얘기 나왔어. 내가 어제 시내 21 그 본부장하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축구 팬이어서 얘기하다가 근데 황덕현 씨는 싸가지가 어떻게 없나요? 아니요 기자 출신 아니거든. 아, 덕현이 기자 출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랬더니 황덕현은 스포츠 투데이 황덕현으로 아 옛날에 맞아. 그럴 수 있죠. 덕현이 이제 야구 보고 이럴 때. 근데 네. 진짜 얼마나 고마운 선배입니까? 아니 진짜 보이지도 않는 후배가 그치. 딱 했는데 위청입니다 하고 스포츠 투데이 황덕현 저작까지 바로 해주시고. 해주시고. 아, 매너. 네, 네. 제가 진짜 예, 죄송합니다. 존경, 예. 존경합니다 진짜. 예. 예, 하여튼 제가 다행이다. 나쁜 짓 안 해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 멕시코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랑 멕시코랑 되게 많이 붙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도쿄올림픽 때도 일단 붙었고. 그 개박살난 경기요? 아, 네, 경기 제가 한 또 현장에 있었잖아요. 덕현이 제가. 짐싼 경기. 우리한테 안 예. 들었지만. 짐 싸는 힘들었던 예. 그 경기고 제가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멕시코의 디에고 라이네스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레알 베티스에 뛰었었던 선수 있었는데 제가 그 선수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쪽 그 팀 매니저가 경기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 우리한테 그런 기념 선물 같은 걸 주러 왔어요. 좋은 경기였다고 하면서 막 멕시코 전통 막 이런 거를. 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슬쩍 가서 혹시 이제 라이너스 유니폼 남는 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경기를 또 뛰어야 되니까 약간 네.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기억나는 경기 그거 있지 않았나? 멕시코 골키퍼가 그 골킥 말고 일반적으로 찰로 공 던졌다가 이동국 맞아. 선수가 달려가가지고 이동호 선수가 그걸 골 넣었죠. 네. 그리고 뭐 이동 선수가 그 경기는 미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거든요 그 경기. 요즘에는 아닌데 예전에는 북중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유럽에서 이제 축구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캐리거 선수도 꾸려가지고 북중미 가가지고 경기 진짜 많이 했어. 그게 이 장면 맞죠? 2006년에. 맞아요. 이게 지금 그때 기사를 보니까 해외 전지훈련 마지막 평가전. 아 평가전. 네, 평가전이라고 기억나. 몇 년이에요? 2006년 2월. 월드컵 전이네 그러면. 네, 독일 월드컵 전에 이거인 것 같아요. 오스왈도 산체스의 어이없는 실수를 틈타 이동국이 첫 골을 터뜨려 기선을 제압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그 리우 때도 멕시코랑 같은 조였잖아요. 같은 올림픽 조였죠. 때. 아, 그렇네. 그때 독일, 멕시코, 뭐 우리나라 센터 쓰는 위 코너만 위- 위였지. 한조가 하나가 어디? 피지래요. 피지. 근데 저는 사실 피지. 98 멕시코는 저한테는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 네. 98의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블랑코. 그러니까. 과테목 블랑코가 와. 그리고 우리 저는 그때 에르난데스. 스위스를 에르난데스. 금발 쫙 해가지고. 에란데스 무서웠지. 첫 경기라 기대했다는데 아쉽게도 이제 좀 패했던 그 멕시코전. 자 이렇게 멕시코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관중들 많이 찰 것 같다 요 얘기 하잖아요. 오랜만에 또 이제 미국에서 대형 축구 행사. 카타르에서도 사실 뭐 월드컵 아시안컵 치르면서 와 사람 많이 오니까 보기 좋다 시설 좋으니까 보기 좋다 요 얘기 했는데 미국이라면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떤 게 좀 기대돼요? 미국에서 하는 대형 스포츠. 저는 그냥 미국이기 때문에 아. 미국이기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직설적으로 돈으로 때려 박을 것 같거든.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광고도 이제 어마무시하게. 그렇지. 이만큼의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 그냥 경기장도 사실 MLS 보면은 경기장. 진짜 미친 맞아. 경기장들 많잖아요. 그 저도 딱 그게 제일 기대되고 사실 미국 우리가 카타르하고 사우디만 보고 있지만 미국도 큰 걸 많이 위치합니다.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에 32개국이 나오는 클럽 월드컵 미국이 맞아. 근데 아, 클럽 맞네. 월드컵이 사실 있구나. 이게 그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북중미 월드컵까지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미국도 미국은 뭐늘 무서웠으니까 야 대형 행사 딱딱딱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처음에 카타르에서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 월드컵이랑 리우 올림픽 있을 때 이거 경기장 이거 기한 맞춰 질 수 있어? 야 카타르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될 수 있어? 요 느낌인데 미국은 그런 걱정이 없어. 우리 예상보다 얼마나 더 뛰어날까? 사실 슈퍼볼 같은 거 보잖아요. 와 대박이에요. 위에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데려와서 공연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진짜 슈퍼볼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난 신기했어. 너도 광고비 가져와. 아니 그냥 언급만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팩트잖아. 맞아요. 네, 팩트잖아요. 네. 나도 혹시-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네. 유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하프타임 쇼 이런 거 그래. 근데 되게 신기했어. 슈퍼볼을 국내 중계로 보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류의 이런 재밌지. 행사들이 그러니까 이벤트가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고 우리가 사실 카타르 때도 뭐 루사일 스타디움,
뭐 엄청 멋지잖아요. 보면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뭐 이런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잔디 기깔나고 경기장 쩐다. 아니 지금 가봤잖아요. 아, 청이 형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좋아. 나는 미국은 더 기대가 된다니까. 네. 그런 게. 이게 보시는 분들은 경기장 이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경기 첫 경기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AT&T는 아실 거고. 네. 아, 그리고 AT&T. 매트라이프 스타디움도 있고 하드락 스타디움도 있고요. 하드락 스타디움. 하드락 스타디움, 네. 리바이스 스타디움도 있고. 네. 리바이스. 네. 소파이 스타디움도 있고. 얘들이 명명권만 사는 게 아니라 명명권을 사고 새로 지을 때 엄청난 시설을 때려붙습니다. 미국에서 최첨단으로 하고 라스베이거스의 경기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그란 돔이 있거든요. 동그란 돔인데 밖에다가 다 외부 패널이야. 공처럼 전체가 패널이에요. 그거 미쳤다. 보시면 알아요. 미국이 진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실험을 하면 우리는 다 우리 중심으로 보고 지금 사우디 카타르를 보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실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2024, 25, 26 미국에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라고. 대박 날 거다. 네, 스피어. 맞아요, 스피어예요.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정말 대박이거든. 신혼여행지를 좀 바꿔야 되나?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미국 원래는? 쪽으로. 뭐 원래 저는 이제 계획이- 스페인 생각하고 아. 있죠. 스페인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클럽 월드컵도 이제 하니까 그쵸. 그렇죠. 클럽 월드컵 나가야 되는데 내가 차마 울산 우승하는 얘기는 못 하겠고 아이, 골치가 아프네요. 어쨌든 그 미국은 동기부여는 확실한 것 같아요. 북중미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이번 대회로 합격점을 상대한테 받아야 한다.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 쏟아지면 와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메시를 살 때 중개권자인 애플이 기사로는 그 돈 준다고 했잖아요. 애플이 돈 준다고 했잖아요. 중개권료의 얼마를. 근데 그걸 터뜨리고 싶은 이유도 사실 2025, 2026에 엄청난 축구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메시를 데려오고 싶은 이유도. 근데 메시도 아마 그래서 여기 온 그것도 있을걸요. 그렇죠. 많은 또 지원 뭐 혜택,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전 그것도 궁금해요. 아르헨티나 물론 이제 그 아르헨티나 경기가 어디 지역에서 열리는지 심지어 마이애미에서 합니다. 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르헨티나? 맞춰줬네. 맞춰줘야지. 맞춰줘야지. 하드락 아이고, 스타디움이 이거 해줄 거 같았어. 마이애미 있거든요. 하드락 스타디움이. 홈 경기 분위기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홈경기죠. 내가 홈경기지. 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 어디랑 해요? 페루. 아 이게 또 칠레였으면 또 대박인데 그냥 바로. 네, 어쨌든 코파 아메리카도 저는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때요? 두근두? 대만족. 왜냐면 남미 팀들 몇몇이 웬만한 팀들 남미 팀들 다 수준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 국가수가 적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중미 팀들 그것도 요즘에 좀 이제 클래스가 있는 미국 그리고 나름 이제 명성이 또 자자한 멕시코 같은 국가들이 또 합류함으로써 팀 숫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코파 아메리카를 더 볼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는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 이거 어디서 중계하는지 궁금해요. 코파 아직 아메리카. 모르나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몰라요. 도현 씨가 힘 좀 써봐요. 뭘요? 쿠팡에서. 코파 아메리카는 이스타 TV 입중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몰라요 할지. 유로를 아마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형, 우리 그때 3년 전에는 유로 입중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 그때 없었을 때 형철이 유로 중에 지난 엄청 많이 대회는 했을 때. 스포티비가 했고 이번 대회는 맞아요. 안 나왔네. 이번 대회가 아직은 미정인데 뭐 만약에 혹시 또 스포티비에서 하게 된다면 저도 아마 중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장코치의 축구본은 또 와가지고 이제 약간 그 저게 뭐예요? 깨 이런 빠사 말- 빠야소?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또 스페인어 쓰시면서 약간 깝죽대시는 네, 우리 장코치. 그 주원이가 저 편집하라고 했잖아. 저분 저 말 못하게 해드려. 그 300초 밴 이런 300초 거. 밴. 네, 어쨌든 장코치님 반갑습니다. 장코치 또 홍대병 돋았네. 아무튼 코파 아메리카도 기대가 진짜 많이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경기하면은 저희가 뭐 입중계를 웬만하면 좀 할 거고 아니더라도 뭐 중요 경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화 네.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뭐 근데 입중계 뭐 이런 관련해서 표시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주 공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 거예요. 핫피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해외 축구 보면서 이 사람만큼 뜨거운 감독, 진짜 핫피플에 어울리는 감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뉴. 무리뉴. 1963년생입니다. 61살이고요. 2024년 1월 16일에 로마에서 경질된 이후 무직 상태입니다. 포르투,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유, 토트넘, 로마 뭐 진짜 거친 팀들 보면은 진짜 이 감독만큼 이렇게 대단한 커리어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무리뉴가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요 얘기했대요.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축구는 내 인생. 나는 FA다. 지금 프리 에이전트다. 이번 여름에 일하고 싶다. 지금 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무리뉴의 감독 커리어보다 더 화려한 사람 있나 싶거든요. 보면 있나요? 몇 없죠. 안첼로티
뭐 펩, 뭐 우승 횟수 같은 안첼로티. 안첼로티. 펩 안첼로티 그리고 뭐 이제 퍼거슨 뭐 이제 아, 이런- 퍼거슨 형 있죠. 버스는 근데 뭔가 팀을 옮겨 다녔다. 물론 옮겨 다닌 팀들은 있지만 에버딘 같은 예, 팀들. 그쵸. 근데 예. 한 팀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오랜 시간에 성공적인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화려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지단도 어쨌든 챔스 아, 예, 3연패 그렇죠. 성과로 성적이 본다면. 있었고 그러니까 몇 없어요. 진짜 무리뉴보다 커리어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감독이.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 감독의 예. 스타성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대단해요. 이게 처음 그 첼시 감독 됐을 때 아주 날카로운 눈빛. 그 스페셜 원 시절에 그 잘생겼던 네. 무간지.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말투의 자신감. 네. 근데 뭐 제가 언어는 잘 모르지만 포르투갈어 발음 쪽이 좀 약간 억양이 세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네. 되게 자신감이 넘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눈빛도 강렬해. 그 약간 뭐 외모도 좋아. 말도 약간 인터뷰도 재밌게 좀 독서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분의 스타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실 뭐 감독이든 선수든 커리어를 평가할 때 누적으로 임팩트로 평가하는데 사실 이 두 개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감독이 몇 없는데 무리뉴는 그런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리뉴가 다음 시즌에 갈 만한 팀, 좀 예상되는 팀 혹은 요 팀이랑 잘 어울리는 나 한국. 있습니까? 아니 진짜 저 무리뉴 한국 오잖아요. 나 공항 아니 가서 왜 자꾸 따져? 공항 가서 나 진짜 맞이할 거야. 아, 나 공항가 아니야. 내가 모시러 갈게. 우리 모시러 가자. 나 이거 듣고 진짜. 좀 설렜잖아. 왜냐면 이 전에 좀 설렜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즘에 이렇게 에르베 르나르가 여자 여자 올림픽 끝나고 그만두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지금 프랑스의 여자 국가대표팀 네, 감독이죠. 여자 국가대표 감독인데 그래서 프랑스 축구협회에서 내가 그를 설득하겠다. 그는 계속 할 것이다 하는데 이분 나왔을 때 내가 좀 설렜는데 무리뉴도 여름에 일하고 싶다. 뭐 하십니까? 근데 무리뉴가 소니 좋아하잖아. 또 소니를 다뤘고. 김민재. 아들처럼 챙기고 김민재도 좋아하고 좋은 얘기 했었어. 영어 맞아. 원한다고. 그래. 근데 돈만 많이 좀 합시다. 그 주면 되잖아. 진짜 무리뉴. 그러면 오잖아요. 우리 그 축구 팬 모금. 모금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모금해야 돼. 무리뉴 아니야 부인하잖아. 모금하지 마. 아니 뭐 네. 축구협회 모금 필요 없어. 뭘 그래? 모금이야. 축구협회 제가 그 정도 돈 말씀드렸잖아요. 되나? 많이 버십시오. 많이 그래. 벌어서 100억 정도 줍시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무리뉴가 온다. 저는 무리뉴는 클린스만하고 완전 반대의 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도 있군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포르투갈 감독 잘 좋은 맞잖아. 기억이 있고. 파울로 멘투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무리뉴 오면 이건 히딩크 위입니다. 그러니까 히딩크보다 뭐 업적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딩크가 처음에 0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막기 네. 위해서 예. 부임했을 때 그 임팩트 위에요. 그거 맞죠. 네, 그 그거 임팩트 맞죠. 위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달성한 성과가 히딩크 감독은 이제 언터처블이고 진짜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감독으로서 이제 고트인데. 채팅창에 요 얘기가 올라왔어요. 덕현이가 무리뉴 감독이 히딩크 감독보다 더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히딩크 감독과 무리뉴 감독 모두 정말 대단한 감독. 자 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히딩크 올 때 임팩트랑 무리뉴가 온다면 그 임팩트 누가 더 셉니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근데? 둘 다 너무 대단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예. 5살 때라 모릅니다. 예. 그럼 저 이 새끼 앞으로 어디 가서 02 월드컵 얘기하기만 해봐라 이것저리고. 그거 다 나한테 넘겨. 그거든. 근데 네. 제가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던 저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어때요? 왔을 때 예. 온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무리뉴입니다. 왜냐면 히딩크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2001년에 왔잖아요. 2000년에 왔나? 2001년인가? 예, 그때쯤이었던 그 것 같아요. 55세고 심지어 그때는 무리뉴보다 젊었어요. 근데 그때 히딩크도 되게 나이가 많다는 거 46년생이니까 2001년에 왔으면 55세나 54세잖아요. 그렇구나. 히딩크가 되게 젊었고 그때로 오면 발렌시아, PSV, 네덜란드,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베티스.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아시겠지만 안 좋지 좋았죠. 않았고 네. 그때까지 사실 우승컵으로만 봤을 때 PSV에서만 우승컵이 있었을 거예요. PSV에서 우승컵이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인터컨티넨탈컵 이거만 우승을 했어요. 이 경력을 가지고 오는 것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이 그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히딩크 우리가 이룬 거 말고. 네, 그리고 무리뉴는 어쨌든 비교적 최근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거 맞죠. 네, 컨퍼런스를 맞아요. 우승했고 그리고 유로파 결승 가서 뭐 아쉽게 준우승을 하긴 준우승했고.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오는 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줄 때가 됐다. 맞아. 회장님 만회할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회해서 뭘 더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회하고 가시면 돼요. 만회하고 거대한 유산을 저에게 주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되게 돈 많은 기업에서 뭔가 뭐를 진짜는 아니고 건너서 뭐 해달라고 해서 외국에서 외국 대표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러면 국가대표팀 감독을 엄청 센 사람을 돈을 내고 써줘라. 심지어 그 태국 대표팀의 이시 감독은 네. 연봉을 일본 모 기업에서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어. 어느 정도로 보조를. 왜냐면 태국 축구협회에서 실제로 오퍼 받은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놀랐대. 돈이 너무 적어서. 근데 일본 감독들은 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고 태국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태국이랑 일본이 어쨌든 되게 좀 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도 있습니다. 박성화 감독이 미얀마 대표팀 할 때 포스코가 미얀마 그 당시에 GDP 20%가 30%였어요. 세금도 그 정도. 아 진짜? 그래서 미얀마 축구협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스코에 얘기합니다. 한국 감독 중에 좋은 감독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박성화 감독 연봉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태국도 일본 감독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보니까 오퍼가 매번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감독이 올 때 또 누군가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물론 한국 정도 크게 되면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무리뉴를 데려올 수 있다면 무리뉴를 데려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네. 아, 물론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하다. 오십시오 감독님. 재밌는 또 우리 프로를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축구 그 한국 얘기가 좀 멀어지긴 했는데 네. 아니, 재밌었어요 형님. 다시 유럽으로 가시죠. 이제. 그리고 국대 얘기가 어차피 이제 질문지에도 있어서 좀 이야기하자면 무리뉴 하면 생각나는 게 물론 이제 유로파였죠. 그때 세비야한테 지면서 그건 이제 유로파였죠. 결승전에서 다 이기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무패 신화를 그게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토너먼트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라 사실 국대랑 좀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전 그래서 항상 단기 토너먼트에서 무리뉴는 믿어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대표팀 감독이 되면 믿어볼 만한 건덕지가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 그리고 되게 규율적인 면, 맞아요. 그런 걸로 이제 뭐 0405 첼시가 탄생을 한 거고 그 이전에 포르투가 있었고 저는 로마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이랑 저는 잘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축구적인 스타일 말고 그런 선수들의 기본적인 스탠스 있잖아요. 손흥민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런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랑 저는 잡음을 일으킬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무리뉴한테 그 얘기는 해줘야지. 로베르토 만치니 한 번 더 잡으러 오세요. 맞네. 여기에 당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치니 잡으러 와라. 벤투한테도 다시 한 수 가르쳐 주시고. 로베르토 만치니 여기 괜찮아. 쟁쟁해. 약간 옛날에 이프 하던 것처럼 그냥 뭐 한국 국대 오면 어떨까 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한번 저도 요즘에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구식이라는 표현은 들지만 네. 그 개인적인 그 뭔가 아우라라던가 이런 건 무리뉴보다 한국 향에 잘 맞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콘테도 좀 그랬거든요. 실제로 만났을 때 사람이 너무 친절한 거야. 아 맞다 그 인터뷰 하셨죠? 근데 심지어 나한테 오기 전에 저기 그 미팅 때는 팀 K리그 때 3골 먹었잖아요. 네. 소리를 미친 듯이 질러서 여기 다 들리는데 들어오자마자 늦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감독님 화나셨죠? 아유 화를 왜 내요? 진짜? 근데 저 옆방에서 나는 실점이 싫다고 그러고 막 미친 듯이 치고 막 온 거예요 진짜. 잘 맞습니다. 콘테하고 무리뉴도 맞지 않습니까? 로베르토 만치니 같은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 무리뉴 감독님 국가대표 경험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 시작을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진짜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꿈. 우리 진짜 메일 보내볼까요? 진짜 혹시 몰라 DM 보내고 이러면 보내자. 야 나 추맨인데. 야 나 추린인데. 무리뉴 한국 와라. 근데 우리가 물어볼 수만 있어도 대박이잖아. 그치. 근데 말씀하셨는데 물론 비현실적이지만 진짜 한국 대표팀에서 오퍼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오빠를 아예 못 보낼 수도 있거든 사실. 맞아. 해보자. 해볼까 진짜? 네, 어쨌든 기분 좋은 기분 좋은 회로를 돌릴 수 있어서 재밌네요. 예.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리뉴 감독이 한국 오면은 이 선수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늦게 빛을 본 선수들, 뭐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늦깎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민규 선수와 이명재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깎이 사례들, 다른 사례들을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늦깎이로 발탁돼서 꽤 좋은 활약을 이어갔던 선수들 기억나는 선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발음이 늦깎이가 표준 발음이에요? 예. 아 늦깎이가 그럼 틀린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깎이. 아마 발음이 네. 그 쌍기역이 밑에 들어가잖아요. 깍기에서 깍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서 되는 것 그렇구나. 같은데 라고 늦깎이. 했는데 사실 저도 5분 전까지 늦가기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냥 네. 평상시에는 늦깎이 해요. 근데 이제 오. 또 이제 프리랜서 진행자이기 때문에 늦깎이. 또 보고 계시죠? 많은 스포츠 채널. 혹시 발음 또 이런 거 뭔가 물어보실 분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깎이가 맞대. 예, 맞아요. 느의 이제 역시. 디귿 받침으로 역시. 이제 발음될 때는 디귿이기 때문에. 역시 아나운서 달라. 늦깎이. 이거는 오래 산 청룡도 저 몰라요. 오래 살았는데 막 살았어 내가. 한국말 제일 잘 못해요. 청룡 그럴 수도 있어.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받아쓰기 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는 도중에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갔습니다. 진짜? 저는 그 변화기를 살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기가 너무 좋아. 읍니다 습니다 다 틀리거든. 선생님들 그것만 물어봐. 아 맞네. 읍니다 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규칙 모르시잖아요. 읍니다 습니다를 제가 실제했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는 국민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이죠? 맞아요. 네. 저는 2학년까지는 국민학교, 그리고 3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는 저때 딱 바뀌었어요. 아, 90년생들이 이제 입학할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늦깎이 최진철, 최진철. 그쵸. 아, 맞네. 그랬나? 좀 늦게 데뷔했었나? 늦게 꼰핏. 늦게 꼰핏이잖아요. 네. 늦게 꼰피치죠. 늦게 네. 꼰피치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죠. 최진철은 맞죠, 진짜. 근데 너무 위대한 업적을 남겨주셨죠, 진짜. 대단하죠. 또 기억나는 이 선수 있어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있겠지만 제가 너무 오래 살아 그런지 저보다 이제 다 어린 사람들은 네. 누가 있었지? 기억나는 사람들 있나요? 그리고 진짜 늦깎이 사례를 찾는 게 이기재, 이용도 데뷔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 국대는. 내가 그건 알기로는. 맞아요. 그죠? 이기재도 그렇고 이용도 맞아요. 사실 굳이 따지면 이용도 늦게 꼰피치에 가깝죠. 자, 그리고 이제 해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그로소. 파비안 그로소. 2002년에 A매치 데뷔했고 2005년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우승에 정말 대단한 또 공을 세웠죠. 그 대단한 그 콜이 있죠. 그로소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이탈리아 캐스터가. 29살에 그 당시 데뷔했다고 하고 잉글랜드는 뭐 최근이네요. 제이미 바디. 제이미 바디. 바디는 근데 정말 쏠쏠한 활약을 했고 사실 이 선수는 프로 커리어 자체가 약간 늦깎이의 느낌이 있으니까. 자, N년 전인데 정말 그 N년을 오래 했던 제이미 바디. 자, 스페인에는 호셀루도 그렇구나. 그리고 호셀루는 국대 데뷔전 데뷔골이에요. 그래. 델라푸엔테 감독이었고 아마 이거 제가 중계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 또 있죠. 하이메 마타. 마타가 2019년에 아마 데뷔했을 거고 그게 노르웨이전이었는데 그때 마타도 만 30세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 이탈리아 지나가지고 생각나는 게 루카토니. 루카토니가 상당히 늦게 했죠. 마르코스 세나 얘기도 나오고 근데 세나는 사실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 귀화를 했기 때문에 마르코스 세나는 사실 브라질 계였는데 브라질계 스페인이잖아요. 귀화가 아마 빨랐나 느렸나 아마 그랬다면 좀 그리고 아두리스도 아리차 얘기해주는데 그 아두리스도 이제 이제 더 나이 들어가지고 막 국대 가긴 했는데 데뷔도 늦었는지는 제가 당장 기억이 안 근데 나요. 아리차 아두리스는 2010년이에요 데뷔가. 그러니까 데뷔 자체가 뭔가 늦은 건 아니네. 막 늦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이 양반이 81년생인데 2010년 데뷔면 친구네잖아. 근데 잠깐 81년생인데 29면은 여기 들어갈 만한데? 엄청 늦네. 그러네. 엄청 늦네. 아두리스.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저는 필크루크 처음 듣고 좀 약간 어린 공격수인가 싶었는데 이 선수도 93이에요. 나이 많아요. 완숙한 선수죠. 지금도 되게 잘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에서 뭐 진짜 잘하고 있고 뭐 연계, 공중볼 독일 대표팀이 아마 요긴하게 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한지 플릭 감독이 그 공격수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필크르크가 잘하고 있음에도 기용하기보다는 베르너에 대한 고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카타르 월드컵 독일이 이제 그런 톱이나 또 이제 뭐 클로스터만 이런 선수들하고 막 후멜스 제외되고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필크루크는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에서 골도 넣었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발탁됐어도 훨씬 더 기량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포르투갈에는 이제 주제사 골키퍼. 주제사는 불안해서 안 돼요. 너무 불안해, 진짜. 저는 뭐 약간의 울버햄튼 경기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지만 진짜 너무 불안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울버햄튼이 골키퍼 교체 루머가 계속 있거든요. 전 이해를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그래 2023년 30세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네요. 주제사도.
거의 뭐 약간 뭐 3대째 울버햄튼 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또 몰리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저랑 직관을 갔다 갔다 왔잖아요. 또. 좀 인연이 좀 있죠. 안필드보다 몰리뉴를 더 빨리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빨리 갔다 왔어요. 그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진짜. 사실 이게 거의 울버햄튼 팬이에요. 그 지우고 좋다. 심지어 안필드 갔다 왔잖아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 경기 0대 0이 나와버려가지고. 전설의 경기였어. 울버햄튼은 2대 1로 이겨줬잖아. 아, 참 그랬었죠. 보면 이제 늦깎이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없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아예 스트라이커거나 네. 그 풀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는 풀백? 조나탄 클로스라고 아, 지금 조나탄 마르세유에서 클로스. 뛰는데 그 네. 선수도 그 선수 6분가에서 시작을 해서 아. 29세? 아. 그 랑스가 지금은 잘하지만 그때 한참 잘하기 시작했을 때 랑스에서 이런 진짜 TV를 켜놓고 예. 동료들이랑 같이 봤다니까. 근데 시설이 무슨 공설운동장 그런 정도 시설인데 뽑히니까 진짜 선수들이 와가지고 다 안아주고 엄청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선수도 29세인가? 만 29세에 데뷔했어요. 지금 얼마 전 이번에 3월 A매치 명단에도 프랑스 대표팀 뽑혔죠. 그렇죠. 근데 네, 조나탄 그런 클로스. 포지션이 어려운 포지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어렵다는 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주민규도 그잖아요. 골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네. 안 뽑을 수 없어. 근데 풀백은 되게 어려운 포지션이니까 풀백 막 했는데 지금 갑자기 비네. 풀백 없나? 그런 거 해서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풀백 얘기하니까 최철순 선수도 그러니까 2010년 그리고 그 최가희 감독 국대 때 뽑혔죠. 불리긴 했는데 근데 국가대표로서 최철순이 근데 막 이렇게 좀 경기 나오고 뭐 월드컵 가냐 마냐 했을 때는 그 신태용 감독 그 러시아 월드컵 이때쯤이에요. 최종 명단에선 탈락했는데 그 늦은 나이에 이렇게 또 그렇죠. 꽃피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리그에서는 뭐 이미 수입 아유. 풀백으로 오래 뛰긴 했지만 계속 스타였었지. 박주호도 풀백으로 그러니까 아주 느린 게 한 27세 이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박주호가 사실 빠른 87인 걸 생각하면 86년생 데뷔인데 박주호도 2014 때 아마 처음 뽑혔을 거거든요. 박주호가 네네네. 심지어 외국에서 계속 뛰었는데도 풀백 자리가 사실 한 번 시작하면 바꾸기도 어려워. 맞아. 이영표, 박진석 이런 사람들이 쫙 밀고 나가면 차들이까지 오면 바뀌든 지금도 김진수하고 누가 있으면 또 늦가게 나올 수 있죠. 그쵸. 이기재도 사실은 네. 거기서 오래 어쨌든 오래 이명재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명재도 그랬죠. 네. 본인들이 각자 이제 축구 선수라면은 스타가 됐다가 20대 중반부터 조금 꺾이는 vs 30세부터 전성기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본인의- 전자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빠르게 그냥 무조건 전성기? 전자. 무조건 20대 중반부터 하락세. 전자에서 빨리 땡기고 맞아. 이제 커리어 이제 하락할 때 이제 빨리 은퇴해서 이제 그 모아둔 역시. 돈으로 남은 이 여생을 아주 행복하게. 역시 젊은이들은 다르군요. 저는 이제 어때요? 나이 들다 보니까 무조건 후자입니다. 왜요? 오, 늦게 끝이 꺾기. 진짜 중요하다. 끝이 진짜 중요하고 그 서러움의 강도 여기 다 잘 나가니까 서러움의 강도라는 게 나이가 저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제가 건방지게 여기서 제일 우리 회사는 제가 1등이니까 앞서 세우면 형이 주원이 형보다 생일 생일 빠르죠. 5개월 정도 빠르고 제일 완전 형이네. 귀여운 네. 어린 놈의 새끼예요 그거. 근데 그 제가 회사를 4번 그만뒀거든요. 예. 3번 그만뒀나? 32살에 나왔을 때와 예. 38살에 나왔을 때와 40살에 나왔을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아 체감이 다르다. 32살 때는 그때는 뭐 이나 막 기어다니고 말도 못할 때고 아버지는 미친 X야 막 난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너 32살인데 뭘 못하겠어 이런 생각했는데 40살에 애가 놀고 있는데 전화해서 상임을 전화해서 막 싸우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 이거 막 이거 제가 원래 잘 안 싸우는 거 안 좋아하는 거죠. 축구할 때 빼놓고서는. 지금은 축구할 때도 축구할 안 때는 완전 파이터거든요. 축구할 때는 축구할 파이팅, 때 파이팅. 지금 흔히 말해 눈 돌아가는 사람 있죠. 청형 눈 근데 돌아. 이제는 싸우진 않잖아요. 어. 이제는 그러진 않는데 그날은 애가 저 앞에 놀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파이팅 하니까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커리어는 그러니까 늙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있을 때 30세부터 전성기면 이제 선수 커리어로서는 보통 이제 막 진짜 10대 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젊었을 때 그냥 죽어라 고생하면서 막 주저 밀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 좀 먹어가지고 이제 전성기 찾아라 하니까 뛰려고 하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빡 몸 좋을 때 최정상 기량 했다가 내려오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밑에 박으면 안 되고 1부에서 주전 정도는 뛰는데 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요즘에는 30의 전성기와도 5, 6년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수 있어요. 맞아 요즘엔. 왜냐면 몸 관리가 잘 되니까. 맞아. 옛날보다 그 선수들 평균 수명도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 롱런을 많이 하니까. 롱런을 진짜 많이 하니까. 이거는 보세요.
아우, 우리 태양이 이근호가 저는 사실 진짜 빨리 데뷔도 했지만 늦가기에 이근호 마지막 시즌에도 거의 다 뛰었어요. 아, 이근호 선수는 진짜 굴곡이 네. 그리고 이용래 선수도 막판에 이용래. 경기 안 뛸 줄 알았는데 경기 엄청 많이 뛰어가지고 취업 사기 얘기 맞아, 나왔단 맞아, 말이야. 맞아. 지금도 아, 뛰어요. 생각한 거 아니야? 이용래는 지금도 뛰어요. 이용래는 지금도 그래. 뛰어 심지어 아직도. 맞아.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아무튼 이렇게 늦깎이 특징 보니까 청영 분석대로 풀백 혹은 톱 이렇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맨 보세요. 추맨 30대 중반부터 전성기였잖아. 아, 그렇지. 풀백이네. 외모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고. 심지어 풀백이야. 풀백이네. 추맨 봐요. 추맨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떠올랐다가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이면 사실 이제 추면의 인생이 더 그렇죠. 좋죠. 그치. 예. 가정을 꾸리고 이후니까. 네. 자, 요 정도로 늦깎이 특집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메이징 프리미어리그 갈 건데 여러분들 이 앞에 이제 썸네일이랑 이런 거 보시고 조합이 안정적으로 굴러간 팀과 불안정한 팀, 뭐 요 얘기하다가 이제 토트넘도 있고 다른 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안정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안정적이 수비력이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선발 라인업을 쓸 때 안정적으로 얘네는 그냥 레귤러하게 들어간다. 아니, 고정끼리네. 요 느낌이에요. 네. 자, 오늘의 주제 프리미어리그 센터백의 파트너십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애널리스트에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조합의 파트너십을 리뷰하는 분석 기사가 업로드가 됐고요. 기준은 이번 시즌 초부터 AMH데이 전까지 이제 3월 22일까지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조합이 흔히 말해서 레귤러하게 굴러간 팀, 아스날,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토트넘 이렇게 있습니다. 요 팀들 중계하면서 선발 라인업 쓰긴 좀 쉬운 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수비 쪽은? 아스날은 특히 수비 쪽 라이스, 살리바, 마가양이스 정말 쉬웠죠. 오른쪽도 편해요. 화이트가 거의 맨날 나오니까 왼쪽은 봐야 돼요. 진첸코냐, 키비오르냐. 근데 딱 한 자리 빼면 아스날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에버튼도 사실 타코스키, 브랜스웨이트 진짜 굳건한 편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냥 팀이 너무 주전 의존도가 강했어요. 본머스, 토트넘 토트넘은 사실 아마 부상자나 징계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변화 없이 쭉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컸으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센터백 라인이 안정적으로 계속 좀 고정픽이 나온다고 해서 순위가 막 그렇게 뭐 보장이 된다거나 수비적으로 이 팀이 막 엄청 좋다가 또 보장되진 않네. 그래요? 순위가 어떻게 돼요? 아스날은 일단 1위고요. 예. 아스날 지금 1위고 토트넘은 5위. 예. 그리고 에버튼은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삭감 징계가 좀 그쵸. 있어가지고 그거 감안해야 되는데 16위고 예. 크펠이랑 본머스는 붙어있어요. 13위, 14위. 근데 제가 이제 토트넘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이외에 언급한 팀들은 어쨌든 골득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 네. 그래. 네. 그래서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럼 레귤러 한 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본 정보에서는 뭐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쵸. 자, 불안정한 5팀, 그러니까 센터백 조합이 정말 많이 바뀌었던 팀. 셰필드, 노팅엄, 맨유, 맨시티, 브랜트포드. 당장 딱 떠오르는 거 맨유, 맨시티는 뭐 부상자도 있었고. 그쵸. 예, 감독의 선택도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고. 셰필드랑 노팅엄, 맨유의 기본 조합의 선발 출전 경기 수가 각각 10번, 9번, 11번. 근데 그러니까 예.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그 안정적인 조합을 못 찾아서 이렇게 했냐. 아니면 실험적이고 그 포지션에 누가 들어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단 변화가 많았냐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후자는 맨시티 같은 팀이 이제 좀 그런 팀이 있죠. 약간 브랜트포드도 그럴까? 브랜트포드는 근데 아니, 브레인포드 부상자가 많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가? 부상이 있는가? 세 개네요, 말하고 보니까. 부상이 있는가? 아니면 게임 모델이 너무 좋고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누가 들어가도 제 역할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맨유도 사실 부상자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백 조합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득실, 맨유도 사실 골득실에 있어서는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은 맨시티 제외하고는 저는 영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노팅엄도 부상자가 많았어요. 펠리피가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 주전이었는데 뭐 노팅엄 중간에 감독이 바뀌기도 했고 네. 그 아틀레티코 출신의 펠리피가 전반기 부상으로 많이 빠졌고 윌리 볼리 신체 능력 떨어졌고 오모바미레를 갑자기 쓰긴 했는데 막 전반기부터 주전 아니었고 리아카테 못 나온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무릴로도 그렇고 여기다 이제 올 시즌은 그 네이션스컵이라는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맞네요. 그거 다녀오면서 좀 못 뛴 선수들, 이게 그 공백이 생기고 변화가 생긴 선수들도 팀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노팅엄은 무릴로는 괴물이에요. 전 무릴로는 진짜 좀 괜찮은 선수다. 추천. 장코치님, 이제 본머스는 좋은 팀이긴 합니다. 이제 저기 본머스 감독이 이제 전 라요 감독, 안도니 이라올라라고. 이라올라. 이제 예. 귀신같이 이제 또 스페인 사람을. 장모님이 그냥 오늘 출연하시지 그냥 무급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그 아시안컵 경기 때도
장코치가 막 저렇게 나오는 거 개막전 때. 오세요 하니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지적 추면 시점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장코치가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아 그래서 더 다시는 건가 지금? 그럴 수도 나 있어요. 진짜 편집당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진짜 추면 그거 보고 연기냐? 진짜냐? 아. 제국이한테 가서 그럴 수도 있어. 야, 그 장코치 댓글 언급한 거 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이 조합에 따른 승률 한번 볼 건데 베스트 조합 아스날이에요. 마갈량이스 살리바 조합이고 24경기 선발 출전해서 70.8%의 승률. 28경기 20승 중에서 17승을 이 조합으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경기 이상 선발 출전한 조합 중에서 가장 높은 승률은 아스톤빌라, 콘사랑 파우토레스 조합. 이지리 콘서. 전반기 때 워낙 또 좋은 호흡을 자랑했죠. 8경기 선발해가지고 7승 1패. 한 번 빼고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리버풀도 있네요. 근데 반다이크 파트너로 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할 콴사. 5경기 4승 1패 조합.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상대가 누구였냐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아스날 세세하게. 정도는 진짜 기록이 되겠네. 어차피 다 붙은 거 아니에요? 20경기면은 실제로 다 붙은 거니까. 근데 아스톤빌라 콘사 파우토레스 나왔을 때 여기 진짜 발밑에서 파우토레스 막 내려와서 막 뿌려주고 이런 거 안정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잘 됐을 것 같고 뭐 콴사는 형철이도 알지만 잘하니까 잘해요. 반다이크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리버풀에서의 거의 데뷔 시즌, 프로에서의 데뷔 시즌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1부 리그의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왜냐면 프리시즌부터 이제 콴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 게임 돌입했는데 리버풀이 또 뉴스도 많이 썼고. 진짜 잘해요. 콴사는 잘하고 그게 또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승률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한 기록을 하면 이제 XG 허용, 실점이 되겠죠. 기대 실점. 마갈량이스 살리바 조합, 앞서 이제 24경기 선발 출전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0.79. 와, 평균값이 와, 1도 미쳤다, 안 되는구나. 이게. 예. 그 뒤로 또 나오는 게 콘사랑 파우토레스 여기 진짜 0.97. 노팅엄도 있네요. 무릴로랑 볼리가 0.99야. 그래서 아까 형철이 얘기했잖아. 네. 윌리볼리 이제 신체적 능력 좀 떨어졌고, 근데 네. 노팅엄이 이제 어쨌든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라인업 변화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런 기대값은 충분히 괜찮았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어가자면 그 노팅엄 조합이 무릴로 볼리 조합이 0.99밖에 안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긴 경기는 한 차례도 없대요. 이게 그 왠지 아세요? 지금 노팅엄 감독이 누누잖아요. 그러니까 누누의 스타일, 수비 축구 아닙니까? 실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경기 자체 보면은 이게 지진 않을 수 있겠다. 잘 막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 그래요? 누누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누누도 요즘에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너무 수비적으로 축구한다. 팬들도 소방수로 왔기 때문에 그래 결과만 내주면 땡큐 이랬는데 보다 못해서 좀 약간 팬들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요즘 결과 뭐 노팅엄 지금 약간 승점 삭감 이슈도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뒤숭숭한 것도 있는데 경기가 좀 재미없다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시티의 아칸지 디아스 조합이 1.0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리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이제 백스리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실 앞서도 저희가 뭐 무리뉴 감독 때도 얘기했지만 콘테 잠깐 나왔는데 프리미어리그 내 백스리는 콘테, 첼시 그 임팩트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후반까지 정점에 이르렀고 투헬이 또 백스리로 첼시 이끌면서 챔스 트로피, 비기어까지 획득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백볼을 쓰는 팀들이 늘어나면서 백스리가 죽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1-22 시즌 71.4%였던 백볼의 선발 비율이 그 다음에는 79.3, 그 다음에는 78.3으로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0% 후반대 높은 비율이고요. 아니, 근데 요새 보면 확실히 백포가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발 시트는 백포인데 경기 보면 3-2-5. 맞아. 사실상 네, 병력 백스리. 맞아. 2-3-5 이럴 때가 풀백 많아서. 올라가고 뭐 수미 내려오고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4번 항목이잖아요. 네. 백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사라진다기보다는 그냥 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옛날만큼 수비 4명 뒀네? 3명 뒀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이제. 진짜 백스리가 계속 유지되는 팀은 울버햄튼. 토티, 저기 그 가운데 킬먼, 도슨 킬먼 예. 이렇게 3명이 항상 많이 나와서 진짜 울버햄튼이 진짜 전통 백스리를 유지한다는 느낌이고 뭐 레버쿠젠도 사실 백스리를 계속 쓰죠. 맞죠? 알레티도 백스리예요. 근데 진짜 예전에 백스리는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선발 시티지로 봤을 때는. 올 시즌 아스날, 풀럼, 리버풀, 맨유, 뉴캐슬, 토트넘, 웨스트햄 이렇게 7팀이 선발 비율 무조건 그러네. 포백으로 네.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62%, 울브스가 68%, 셰필드 71%, 루턴이 93%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팀이 백스리 선발 비율 50% 이상 기록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고요. 루턴은 그냥 압도적이네. 야, 오히려 93% 루턴이 면. 더 그렇다. 그러네. 근데 루턴 시즌 초반에 한 2-3경기 빼고는 다 백스리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브렌트포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긴 했지만 여기도 백포, 백스리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 초반에 딱 프리미어리그 등장했을 때 얘는 오늘 백포인가? 백스리인가? 약간 고민되는 예전 그 그레이엄 포터의 브라이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수비 전술은 어때요? 역시 개겐 프레싱이죠. 수비 전술. 개겐 프레싱은 수비 전술입니다. 아, 예. 개인 수비 전술이에요? 네, 이제 센터백 쪽으로 가면 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아가리 푸시 생각나네요. 예. 네. 저기 주원이 형 앞에 계실 때 감독님 개겐 프레싱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알려주지 못했죠.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역시 공격적인 축구가 재밌고 중계하는 맛도 나고 중계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야죠 말하는 맛도 살고. 마냥 내려앉아서 이제 버티고 이런 수비하는 축구보다는 네, 눈은 아웃입니다. 그래서 네. 어때요? 청형이 좋아하는 수비 전술. 요즘에 저 2-3-5 앞에서 무조건 눌러라. 올려서. 내려오지 마라. 어. 내려오지 말고 접해라. 아시안컵 때 저도 가장 불만이었던 경기력 자체도 그랬지만 저 멤버를 가지고 왜 우리가 압도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아,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압도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압도하려고 하면 좀 안 될까? 막 가서 막 쳐박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가장 좀 우선 들었기 때문에 저도 좀 공격적으로 해라. 2-3-5. 2-4-4도 괜찮습니다. 덕현 씨는? 저도 비슷해요. 뭐 3-2-5도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2-3-5든 3-2-5든 여기서 핵심은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함에 있어서도 설령 백스리를 쓸지언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 후방에 백스리가 있지만 앞쪽에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주 그러니까 위쪽으로 다 올라가고 측면 보면 뭐 사무엘 리누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그러니까 사이드백이라기보다는 좀 윙포 성향에 훨씬 더 가까운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는 공격적으로 하는 수비가 결국에는 좋은 수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로는. 그리고 백스리라는 팀이 백스리를 전문적으로 쓰는 팀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형 백스리 안 쓰고 그냥 선발 시티지장에 센터백 3명 세우잖아요. 그러면 요즘 축구에선 당연히 좌우 센터백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팀에 전진도 가능하고 수비도 가능한 센터백이 다수가 있어야 뎁스까지 다 갖춰져 있어야 백스리를 쓸 수 있는 단계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선발 시티즌은 백포로 출발하고 풀백 1명 내려서 아니면 미드필더 1명 내려서 변형 백스리 만드는 게 스쿼드를 유연하게 가져가기 훨씬 좋습니다. 그게 되는 팀은 뭐 레버쿠젠도 있지만 사실 인텔을 생각나거든요. 인텔가 딱 백스리 유지하면서 거기는 센터백들이 바스토니도 그렇고 전진할 수 있는 센터백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센터백 갖춰져 있는 팀이 얼마나 되겠어요. 점점 한계가 느끼는 팀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백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런 변형 백스리 느낌을 또 줬었던 이종현 감독의 광주. 맞네. 광주도 사실 이제 그거 활용함에 있어서 여기가 백포냐 백스리냐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잖아요. 네네네. 저쪽도. 그러니까 K리그에 이런 팀들이 이제 좀 많아졌을 때 더 이제 부흥기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또 다른 팀들도 수비 개발하고. 바꿀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포항 이번에 또 해줬잖아요. 중앙 강하게 틀어막으면. 아니 상대가 변형으로 나와가지고 시트랑 그게 안 돼서 맨마킹이 안 붙어지는데 그러면 이쪽도 거기에 맞는 또 묘수를 꺼내 들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짓죠. 해외 국내 통틀어서 가장 좋아했던 센터백 조합. 역대요? 역대? 역대로 가겠습니다. 역대. 그러면 제가 제일 가장 옛날 사람이니까 진짜 예. 옛날로 가겠습니다. 블랑과 드사의 조합. 블랑 드사이. 어땠었나요? 프랑스네요. 프랑스. 네. 블랑과 드사이 조합은 어떤 것 때문에 형이 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로랑 블랑이 예. 예전에 요즘에 진짜 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떤 팀의 여전히 최다 득점자입니다. 아, 로랑 그래요? 블랑이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도 봤었고 예. 이 선수가 공을 상당히 잘 찼기 때문에 골도 많이 넣었어요. 98 월드컵 때 칠레인가 16강전에 지단 못 나왔을 때도 로랑 블랑이 골에서 끝냈거든요. 근데 수비도 잘해. 근데 드사이는 제가 봤을 때 예. 우리는 많이 그렇게 못 봤지만 역대 스탐하고 드사이 같이 그 바위형의 수비수들 있잖아요. 예. 진짜 질 것 같지 않았어. 이 둘이 나오면 진짜 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코너킥 나오면 죽을 것 같다. 얘네 둘이 올라오면 정말 죽을 것 같다. 그 뒤에가 이제 존 테리 같은 네네네네. 존 테리 카르발리오 이 조합 제가 진짜 예. 좋아했었는데 근데 저는 좀 옛날로 가면 그 98의 그 진짜 철의 뽀백 중앙 조합 예? 진짜 대박이었다. 저 곽태희를 되게 좋아해요. 곽태희가 되게 인상을 K리그에서 강하게 왜냐면 중동 시절에 못 봤으니까 진짜 강하게 남겼을 때가 2012년에 김호곤 철퇴 축구로 울산이 아침 우승할 때 곽태희, 강민수. 김호곤도 그때 있었는데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근데 김호곤 감독이 감독이었어요. 김호곤이란다. 김치곤 죄송해요.
김호곤도 있었나? 김호곤 감독님 오늘 생신입니다. 아,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감독님. 그때 주전조합을 좋아했어요. 곽태희 강민수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해외 축구는 반다이크는 뭐 당연히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존 테리 케일이 좋아요. 아, 존 테리 케일. 첼시 챔스 우승할 때 그 단단함이 나는 그 거기도 좋았다. 느리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단단함이랑 존 테리의 그 걸레 수비가 되게 걸레 좋아요. 수비요? 그때 걸레 수비라고 했었지. 얘기 맞아. 머리 갖다 대고 막 진짜 몸 좋아요. 날리고.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인정하기 좀 어렵지만 축구적으로는 정말 대박 센터백이었어 조테리. 아유, 대단한 선수야, 아유. 존테리. 대단하지. 저는 뭐 채팅창에도 뭐 테리 카르발료 얘기 나왔는데 저는 테리랑 케일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국내는 저는 이정수 조용형은 좀 더 다듬어졌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내도 네. 국내. 덕현 씨는? 저는 이제 약간 언급하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조성환, 심우현. 그때 진짜 좋았어. 이때가 2011년이 저는 최전성기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성환 선수가 약간 이제 굳이 그 성향을 구분하자면 컨트롤 타워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 실력도 수비력이나 이런 것도 좋았지만 그 심우현 선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공권이나 이런 걸로 엄청 유명했었고 공중에는 심우현. 네, 그리고 그게 아마 조민호 캐스터 명언이었고 그때 제 체감상 조성환, 심우현 나왔을 때랑 임유한, 심우현 나왔을 때가 체감이 좀 컸어요. 많이 다르죠. 네, 제가 그때 담당 기자였잖아요. 네. 많이 다릅니다. 그 약간 안정감도 달랐고 네. 그리고 그 심우현 선수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조성원 선수가 이렇게 옆에서 컨트롤 해주고 리딩 해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찰떡궁합이었고 실제로 2011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조성원 선수가 4강에서 경고 누적을 받으면서 맞았어요. 못 뛰었어요. 저는 그것도 전북이 아챔을 못 먹은 거에 굉장히 큰 이유라고 보고 물론 아쉽죠. 이동국 부상도 있었지만 사실 심우현 선수가 그 정도의 신체 능력이 아니었다면 뒤로 백헤딩을 해서 자책골을 넣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골을 안 건드리고 김민식 골키퍼가 그거를 막았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어요. 막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점프력이 높아. 그래서 운동량이 머리에 심해. 닿은 거야, 진짜. 머리에 맞았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저는 전북은 윌킨슨 있을 때 센터백 잡. 윌킨슨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K리그의 외국인 선수였거든요. 윌킨슨이 이제 사실 짐 싸서 나갈 뻔했다가 그죠? 맞아. 첫 시즌에는 망했다 그랬어. 그 망했다 스토리가 그랬어. 너무 마음에 들어. 멋있잖아. 근데 최강 감독이 이제 오면서 진짜 정상급 센터백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고 전북이 좀 그런 좋은 센터백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김민재도 사실 전북이 그쵸. 예. 김민재, 조성환도 한동안 있었죠. 저는 김원일, 김광석. 그리고 이제 김진규, 유경렬. 김진규, 마지막 조합은 유경렬은 반대했어요. 김진규, 유경렬은 그때 임팩트, 그 당시 임팩트. 그냥 임팩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뭐였지? 성질들이 이제 화끈하셨거든요, 여기 두 형님들. 화끈했죠. 김원일, 김영일. 김원일, 김영일. 근데 둘이 거의 같이 겹치진 않았어. 그리고 나는 조성환, 김영일, 전북에 둘이 있을 때도 그것도 좋았지. 맞네. 둘 다 완전 파이터니까. 둘 다 베테랑 또 있었을 나이에 들었을 때. 그런데 뭐 푸열 피크도 많고 저희가 이제 노칭이 좀 많긴 맞죠? 한데. 우리 취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풀피케도 잘했죠. 근데 저기는 뭔가 강력하게 제어한다기보다는 공을 일단 뺏겨? 상대가 잡을 일이 없다. 오, 아틀레티코 고딘 미란다도 당연히 고딘 나 진짜 고딘은 맞아. 나중에 이거 한번 뽑아줄 정도. 근데 수비 조합 좋았던 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비주얼 폰짓이 아까부터 뭐 계속 뭐 데미첼리스 뭐야? 데미첼리스. 망갈라, 다이어, 우리 골대 산체스 망갈라. 이런 그거는 얘기하고 반대로 있는데. 얘기하시고 반대로. 네, 우리 반다이크 마팁도 많이 사랑해 주시죠. 거기도 좋았지.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진짜. 근데 하나가 너무 강렬하면 옆에 사람이 각성하는 것 같아. 그건 좀 그런 그리고 거 같아. 로브랜도 막판 괜찮아서 로브랜도 로브랜 좋아요, 반다이크 저. 이렇게도 괜찮았어. 맞아. 로브랜 파이팅 넘치. 로브랜. 대한 로브랜. 키엘리니, 보누치 근데 저기 3백 아니었습니까? 이탈리아는? 바르찰리나 바르찰리. 뭐 라모스, 페페 뭐 그렇죠, 진짜. 좋은 센터백 좀 스탑, 네스타, 말디니, 네스타도 대박이긴 했죠. 근데 그건 이제 말디니, 요즘 네스타. 저한테는 좀 대박이었지만 유럽분들은 그거 글로 봤다. 그냥 근데 뭐 풍문으로 들어서 풍문으로 알고 들었다. 실제로 말네스카는 얼마 가동되지 않았었다. 그렇지. 네. 자, 오늘 저는 모처럼이죠. 이글펄이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저도 아셨지만 모처럼입니다. 청영도 모처럼. 사건이 터져야 오는 저기 때문에. 사건 담당 유청. 사건 담당.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 토크 때 간단하게 이제 손준호 선수 지금 상황 요 얘기도 좀 다뤘는데 기사 뭐 저희 방송할 때도 올라오는 거 보면 후속 기사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뭐 인터뷰가 된다면 또 인터뷰에 그 관련한 또 기사도 나올 거고 그거 관련해서 또 내용 정리되면 또 아침에 뭐 형철이나 덕현이가 영상 찍어서 업로드 될 거니까 이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3월 26일에 진행했던 히플라이브 화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